지금의 20, 30대, 40대 젊은 층이 느낄 때는 정치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커지고 냉소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가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유리천장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그게 센 분야가 정치 분야가 아닌가. 이 청년들을 남녀로 갈라치게 하면서 이거 가장 선두에 나선 게 정치권이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은 지난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실제로는 투표 뚜껑을 열어보면 지금 이제 국힘이 좀 더 많은 차이로 이겼어야 되는 게 아니냐, 구도로만 보면은. 그런데 실제로는 0.73%포인트 굉장히 박빙의 차이로 졌죠. 민주당에서는 이거 젖자에서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정신승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퍼센트로 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성의 기회가 없었고요. 거대 야당, 거의 180석에 이르는 거대 야당 의석수를 가지고 검수완박 밀어붙였죠. 계속적인 이런 행태에다가 또 선거 마지막에 또 성비 사건 또 터졌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민주당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고, 또 새로운 정부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고 독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갓 출발해서 걸음마도 안 떼고 있는데 이 정부에게 심판할 게 뭐가 있느냐, 그 심판에서 그 잣대를 민주당으로 들이댄 게 아닌가. 이래서 아마 민주당이 참패한 게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지난 지선이나 대선 때 40대 사실 이 층이 민주당의 든든한 지지 기반이었죠. 이분들이 이번에 나오지 않았어요.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대선 직후에 치러진 지선이라기 때문에 뭐 피로감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더 큰 이유는 정치 효능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 효능감이라는 게, 내가 힘들게 투표장에 가가지고 표를 찍었을 때는 내 삶이 좀 나아지고 내 이웃의 삶도 나아지고 이런 거 느껴야 되는데, 지금의 20, 30대, 40대 젊은 층이 느낄 때는 정치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커지고 냉소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가지를 않는 거죠. 특히 호남 지역이나 광주에서는 오히려 국힘보다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국힘이 선거 전략이 정권 교체를 완성하자였거든요. 이번에 그런 프레임이 먹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더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깊은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서 도망을 가고 오히려 꼽기를 갔다. 이번에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식은 부분이 이게 있지 않나 생각해요. 대전에서 어찌됐든 참패한 후보가 바로 인천 계양을로 나갔는데, 만약에 이분이 험지로 나갔다면, 정말 당을 살리기 위해서 험지로 나갔다면, 그래 당을 살리기 위한 살신성인이야 라고 빠른 출마지만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누가 봐도 정말 꽃길로 나갔을 때, 그리고 또 586 용퇴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한 송영길이 또 서울로 시장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을 보면서 국민들이 저기 지도자의 모습일까라는 데 회의를 가지면서 민주당이 많이 하락했죠, 지지도가. 저는 좀 무기력감을 좀 느낍니다. 사실 이번에 말씀하신 김은혜, 조배숙, 임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 보면 여성들이 실제로 공천까지 통과하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가 유리천장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그게 센 분야가 정치 분야가 아닌가. 지금 대다수의 국회의원 한 80% 거의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능력주의 얘기하고 있죠. 왜 여성들이 많이 못 올라왔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만큼 좀 풀이 없다, 올라오는 여성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공천까지 가기도 이렇게 힘든데 실제로 보면요, 뜯어보면 임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 험지죠. 누가 봐도 죽으러 나가는 자리에 여성을 내놓는다든지, 이번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만약 김은혜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가 나갔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힘든 청년들을 남녀할 것 없이 똑같이 힘든데요. 이 청년들을 남녀로 갈라치게 하면서 이거 가장 선두에 나선 게 정치권이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선두 주자에 섰던 게 이준석 대표였죠. 이대남
국민의힘에 집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너무 나이가 많고 올드하고 꼰대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어 왔는데 새로운 젊은 당대표가 이대남의 표를 좀 흡수하면서 젊은 층이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 일면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그늘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소외되는 이대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이준석 대표의 그런 거에 업어갔어요. 업어가면서 여가부 폐지 한 줄 공약 그리고 무고죄 강화, 뭐 이런 식,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게 한, 젊은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게 하는 이런 거에 편성을 했고, 반면에 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개딸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박지원, 이 젊은 이 26살의 여성을 단숨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 캠프에 있다가 비대위원장까지 됐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좀 이게 과연 마음이 있었던 행동이었나 민주당에서 진심으로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목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내세웠던가에 대해서는 저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공격과 마녀 사냥 이런 걸 보면서 여성 정치인, 젊은 여성 정치인이 거친 황야에 혼자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굉장히 불순한 실험이었다고 봅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영입한 것이 심하게 말한다면 굉장히 불순한 실험이었다. 젊은 여성층의 표만 의식한 그 0.73%만큼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정략적인 추대였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 젊은 여성 정치인이 누구의 도움도 없는 상황에서 그 0.73%만 한 게 아니라 한 몇십 퍼센트의 역할을 하다 보니 모든 이목이 비대위원장에게 쏠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거를 받아내고 관용할 수 있는 그런 토양 자체가 없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정치판에서 아주 오래 있었던 분들도 아직까지 정치에서 배울 점이 많은데 지금 갓 들어간 젊은 정치인이 뭐 얼마나 많이 성숙하겠습니까? 문제는 3개월 동안 이분이 불꽃 추적단이었죠. 정말 본인을 불꽃처럼 태웠는데 이게 그냥 한번 불타고 사그라든다 그러면은 한국 정치 발전에 어떤 지속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계속 나오고 장식품으로 소모품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기성 정치인들의 책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개딸 현상인데요. 그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박완주 성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뭐 징계 얘기했고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할 때 동조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강한 비판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어떻게 그게 매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분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런 방식의 정당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어쨌든 형식적인 어떤 뜻을 갖지 않은 모임 결사체는 필요하니 이왕 정당이 유지가 된다면 정당 본연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특히 그중에서 지금 비어있는 부분이 젊은 정당인들을 길러내는 그런 과정이 완전 비어있는 거죠. 우리가 기사에서 외국 사례 보면서 뭐 30대 총리한다. 젊은 사람이 한다. 이게 신기한 것이 아닌 게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은 벌써 30이라 그래도 한 15년, 20년의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엄연한 정치인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우리나라 정치는 돈이 많이 들어요. 이 돈이 많이 드는 선거라는 게 정치라는 게 특히 젊은 층이 선거로 들어갈 때 큰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 물론 뭐 몇십억씩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큰 돈이 아니겠습니다만 기타금 2,500만 원도 없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우리가 봐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5년은 윤석열 정부가 아닙니까?
많은 이야기의 그 첫 출발점을 꼭 하나 강조하고 싶어요. 젠더 폴리틱스 관점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는 그 인식부터 좀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는 그 말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기본적으로 젠더 폴리틱스를 얘기하려면 한국 사회에 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나라 사례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들어가야 첫 출발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청사진을 하나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대전략 중에 성평등 임금 공시제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지만 한편에서는 들어는 갔는데 이걸 어떻게 펼칠 것인가. 임금을 공시할 때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공시를 할 것이며 공시를 안 했을 때는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악마는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 공시제 할 거야 단계적으로 이게 끝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초기 대통령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는 가장 낮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다행한 건 아닌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조금 더 기대는 해보고 싶습니다.